사료가 하루에 적정량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 적정량이요? 있죠. 사료의 적정량은 존재하고 가이드라인도 존재를 하죠. 실제로 권장량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사람들도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떤 분들은 막 살이 찌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살이 좀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기초 대사량이나 이런 것들, 소화력이라던가 흡수되는 정도라던가 이런 것들의 기능적인 차이가 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도 식당 가면 1인분이 나오듯이 어느 정도의 좀 권장량이 있고 거기서 이제 기호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남기기도 하고 더 먹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사료 뒷면에 보면 체중에 따라서 권장되는 하루의 양이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체중에 따른 하루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 권장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료마다 똑같은 그램수라고 해도 똑같은 칼로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료의 칼로리를 역 계산해서 체중별로 하루에 이 사료는 몇 그램 정도를 먹으면 좋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실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하루에 2끼를 주시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램수가 한 끼 그램수는 아니고 하루의 급여량인 경우가 많아요.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하루 권장량이 체중별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사료마다 그 아이가 성장기인지 아닌지 성견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아이가 조금 비만의 상태라서 살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말라서 살을 좀 더 찌워야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권장량이 좀 나오게 돼 있고요. 근데 그 권장량을 준다고 해서 또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의 지시사항을 따르되 그 양을 일정하게 줬을 때 적당한 체형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그 양이 아이한테 맞는 거고, 점점 살이 빠진다, 체중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사료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체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고 해서 마른 1단계부터 비만의 9단계까지 체형을 나누게 되고 4, 5단계를 보통 적정 체형이라고 보거든요. 적정 체형에 이르렀을 때 그 체중을 유지하는 사료량이 아이한테 좋은 사료의 양이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은 사료 뒷면에 있는 적정량을 주면 문제가 없는 급여 양이긴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도 없다, 처음 주신다거나 뭐 사료를 바꾸셨다고 한다면 그 뒷면에 나와 있는 권장량을 주시되,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주시면서 아이의 체형이라던가 체중 변화까지 참고해서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료를 줬을 때 적정량만큼의 사료를 먹지 않는 강아지들도 많다고는 하던데, 그쵸.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 좀 있는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욕과 관련된 거긴 하거든요. 실제로 보호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2가지를 여쭤봐요. 사료만 안 먹는 건지, 아니면 맛있는 것도 안 먹는 건지, 그리고 원래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식욕이 좀 까다로웠던 건지, 아니면 원래 잘 먹던 아이가 안 먹게 된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평소에 잘 먹던 아이가 최근 들어서 식욕이 좀 까다로워졌다고 하면 그거는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아이 몸에 다른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를 먼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식욕이 까다로워질 만한 대표적인 행동이 자율급식을 하면서 간식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을 여쭤보면 자율급식을 하면서 사료는 남아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료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가서 먹을 수 있는 거고, 기호성이 더 높은 간식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계실 때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사료를 언제 먹냐면 보호자님 앞에서는 사료를 먹지 않고 보호자님 외출하셨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먹거나, 아니면 이제 보호자님이 주무시러 방에 들어가셨을 때 더 이상 이제 간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 경우에만 아이들이 사료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좀 굉장히 잘못됐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쭤보는 게 또 뭐냐면, 아이들이 사료를 많이 남기게 되면 보호자님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밥을 잘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와 반비례해서 오히려 간식의 양을 점점 늘려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식욕이 까다로워지게 만드는 보호자님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료를 잘 먹지 않은 경우에 보상으로 간식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사료를 먹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사료량이 줄어들면 오히려 간식의 양을 줄이는 게 합리적인데, 그래야 아이들이 사료를 더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분명히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 되는 사료를 꼭 제한급식을 하시고, 사료를 좀 남겼다고 해서 보상으로 간식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제한급식을 아이들이 잘 먹었을 때 간식을 주시되, 사료를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간식을 줘야 아이들이 식욕이 까다로워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보호자님들께서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의사들은 테이블 푸드라는
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호자님이 식사 중에 드시던 음식을 주는 행동이 아이들의 식욕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연구들을 보면 그러한 테이블 푸드를 주는 행동이 아이들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테이블 푸드를 주지 않는 거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부터 안 주시면 식사하실 때 아이들이 옆에 안 와 있거든요. 달라고 떼쓴다거나 이렇게 다리를 올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두 번 정도 주다 보면 아이들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이제 밑에서 이제 기다려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모습이 귀엽고 안쓰러우니까 이제 한두 번씩 주시게 되는데, 그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그러한 맛있는 거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사료를 잘 안 먹게 되니까, 저와 같은 수의사에게 이제 여쭤보시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테이블 푸드를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보호자님들이 밥을 먹다가 아이들이 이제 오면 안 줘야지라고 하고 이제 안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이 한 5분, 10분 정도 길어지면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마음이 약해져요. 도저히 마음이 약해서 안 되겠다 하고 그때 하나 이제 또 주시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와서 앉아서 오랫동안 기다리면 줄게라고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간식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주셔야 이런 행동을 좀 줄일 수 있지, 오히려 그런 테이블 푸드 식사를 하시다가 주는 습관이 길들여지게 되면 아이들이 점점 더 식욕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 식욕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사료를 잘 안 먹으니까 거기에 토핑 형태로 맛있는 걸 좀 얹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식욕을 좀 증가시키고 사료를 먹게 유도해주는 방법으로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토핑을 계속해서 더 맛있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는 거 주고 다음날 더 맛있는 거 해주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로 하여금 점점 식욕을 까다롭게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면 사료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급식으로 주던 거를 제한급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제일 추천하시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율급식을 하면서 사료를 잘 먹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입맛이 까다로워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자율급식을 하지 마시고 제한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호자님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사료를 챙겨주시기가 어려운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들은 많은 양의 사료를 사료통에 채워주시는 자율급식이 선호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는 시일이 훨씬 더 많은 행동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사료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며칠이 지나면 사료가 또 변질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료를 먹으면 아이들이 소화기 장애를 또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제한급식을 위한 자동급식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저렴해졌으니까 그런 것들에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율급식을 네. 제한급식으로 바꾸겠다 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점차 바꿔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처음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애초에 자율급식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자율급식이 되게 어려워요. 뭐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어린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의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고 식사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위가 빵빵해질 정도로 많이 먹어서 과식에 의한 구토를 할 때까지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주면 주는 대로 먹는 상황에서 자기가 하루에 필요한 정해진 양을 먹고 남기는 습관을 만들기가 오히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자율급식을 시도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애초에 처음에 자율급식을 시도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부득이하게 현재 좀 자율급식이 됐다 한다면, 자율급식을 제한급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일단은 아침에 사료를 주고 나서 아이가 충분히 그 사료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먹었을 수 있는 시간, 사실 요거는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하거든요. 10분, 15분 정도 후에 남아있는 사료를 치우시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이게 이제 제한급식으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량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아이가 배고플 것 같다고 해서 부족한 양을 간식으로 채우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물론 간식까지 제한시켜 주시고 안 주시면 아이가 사료에 대한 기호성이라던가 의존도가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중간에 뭐 간식이나 이런 것들은 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양이 사료를 안 먹는 양과 반비례해서 오히려 간식의 양이 늘어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식을 완전히 안 주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간식을 주는 게 두 번째 순서예요. 그러면은 추천하는 밥 주는 시간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 적당할까요? 사실 이것도 제가 진료를 보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사료를 하루에 한 번 먹어야 되나요? 두 번 먹어야 되나요? 사람들처럼 세 번 먹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다 좋다. 다만 아이가 일정하게 그 패턴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물론 사료를 하루에 뭐 4번에서 6번에 걸쳐서 여러 번 나눠서 먹어야 되는 나이가 적은 어린 아이들, 성견이 되기 전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성견이 되고 나서는 일정하게만 주시면 문제는 없어요.
아이들은 사람과 달리 먹는 시간대라던가 주식이 되는 사료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소화 효소가 대부분 분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한 번 주시고 어떤 날은 3번 주시고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일정하게만 주시면 하루에 주는 사료의 횟수가 한 번이든 3번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일정하게 주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고 하루에 2번 일정하게 주시는 것도 큰 문제 없고 하루에 3번 주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보호자님이 좀 가능하시면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아니면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고 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혹은 한 번 또는 2번을 먹었을 때 공복 시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공복토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3번으로 나눠 주시도록 안내를 드려요. 근데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전제사항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이들이 실제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밥을 안 먹는 건지 아니면 점점 식욕이 까다로워져서 안 먹는 건지가 중요하고, 사실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끼 정도를 굶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식욕이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한두 끼만 먹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구별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식욕이 떨어지는 질환 중에 하나가 신부전을 앓고 있는 아이들, 신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신부전이 있는 아이들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를 완전히 굶는 거이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님들께 처방식을 권장을 드렸을 때, 물론 처방식을 처음부터 잘 먹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처방식을 잘 안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보호자님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처방식을 안 먹으면 하루 이틀 정도 굶겨도 되나요? 먹을 때까지?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처방식을 스스로 잘 먹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로 유지되면 절대 안 되고, 대부분의 처방식은 일반식에 비해서 좀 기호성이 떨어지거든요. 처방식을 아이가 잘 안 먹는다라고 하면 기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건사료만 먹는 아이들에게 습식사료를 조금 섞어준다던가, 아니면 물에 조금 불려준다던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풍미를 좀 높게 해준다던가, 사료 위에 토핑을 좀 해준다던가, 처방식 목적에 화식을 좀 만들어 주신다던가, 이런 방법을 써서 아이들이 어떻게든 먹도록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성신부전, 만성신장병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식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욕 촉진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욕이 왜 까다로우면 안 될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건강할 때 꼭 식욕을 좋게 가능하다면 유지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신부전, 만성신장병 같은 경우에도 수치가 비슷한 아이들에서 식욕이 좋아서 체중 관리가 어느 정도 되었던 아이들과 식욕이 까다로워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는 아이들에서의 평균 수명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스스로 밥을 잘 먹고 체형과 체중과 근육량을 오래 유지하는 게 아이들을 오랫동안 질병으로부터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건강할 때도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특정 상황이 되어서 특정 질환이 진단이 되어서 저희가 처방식을 권해드렸을 때 좀 잘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그런 처방식을 저희가 처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 효과적으로 그 질병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자님들께서 가능할 때 아이들의 식욕을 잘 유지해주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식욕이 좀 까다로워진 걸 걱정하셔가지고 식욕이 까다로워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되는지를 여쭤보신 건데, 반대의 경우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너무 밥을 많이 밝혀, 너무 밝힌다, 계속 먹으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들도 진료실에서 많이 여쭤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